네, 지금 오늘 처음 이제 우리 그 동차생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저께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민사소송법 혹은 이제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사소송법을 이제 20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일단 먼저 교재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겁니다. 이제 탁마 민사소송법인데, 탁마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웃자고 드린 얘기인데, 제 와이프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저거를 봤대요. 그 장명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장명하는 데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영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영어를 하는데, 뭐 여튼 장명서에 갔더니 민사소송법에는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서, 예, 그래도 뭐 표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탁마라는 표현 자체가 절차 탁마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하시라는 뜻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탁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우리가 지금 20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보통 민소법 1하고 민소법 2가 일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나 로스쿨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보통 한 10일 정도, 이걸 보통 한 10일 정도 하는데, 민사소송법 1하고 민사소송법 2가 여기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이제 나눠지는지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1과 2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민사소송법 전체적인 체계를 갖고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체계를 가져가지고 여기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가 지금 요 좌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먼저 찾아내야만 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체계를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통해, 그러니까 수업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잡아줘야만 사례 문제를 풀 것이고요. 요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지금 이제 쟁점 정리라든지 혹은 쟁점 정리 혹은 요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원래 지금 제가 원래 대개 이제 필기를 했던 것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우리 홈페이지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글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게 주로 PPT 자료로 활용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수업 중에 이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향은 요 쟁점 정리하고 요 기본서, 우리가 지금 기본서 요걸 가지고 20일 동안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원래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민사소송법은 이제 이신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이제 90도 넘으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신 교수님이 우리 민사소송법을 거의 장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신 교수 제자들이 이제 대법관들도 있고, 뭐 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 주로 이제 제자들이 그 이신 교수님 책을 이제 집필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번 달 말이나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신 교수님 책을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교수들이 그 자기 책을 이제 만들거나 혹은 학원 강사들이 또 이신 교수님 책을 또 모방해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원래 이신 교수님 책을 전부 다 다시 이제 거의 그 복붙해가지고 이걸 요약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학원가나 혹은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신 교수님 왜 중요하냐? 거듭 얘기하지만 이 이신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대학이든 로스쿨이든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신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수업용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신 교수님 책은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도 5포인트? 4포인트나 5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기가, 수업용으로 보기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생긴데, 그럼 이시은 교수님 책을 갖다가 요약해서 만들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는 이제 각 저자들 혹은 편저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700페이지, 한 80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700페이지, 800페이지인데 이것도
글씨 포인트가 4포인트 내지 5포인트 정도가 돼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요약을 하자 그러면 이 교수 책이나 이시훈 교수님 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가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두 개의 책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동차 끝날 때까지도 이 책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험적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읽을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가고 혹은 내가 이 쟁점 정리라든지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내가 단거나 해가지고 어차피 내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없으면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돌렸어요. 최대한 빨리 돌리고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거기에다가 넣고서 문제를 파악하고 혹은 민사소법을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이런 책, 이시훈 교수님 원래 교과서 책이나 학원에서 잘 나가는 책들은 수업용으로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수업용으로 만드는데 일단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책이 보면 저도 책 한 600페이지 넘는데 글씨 포인트라든지 혹은 이 자간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넘기는 재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한 장 읽는데 이런 책들은 한 장인데 보통 1시간 넘을 겁니다. 근데 제 책을 하면 5분, 10분이면 넘길 수 있어요. 일단 무조건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쭉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빨리 회독수를 늘려야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가지 시험 볼 때까지 그걸 제대로 한 번도 안 듣고 들어가면 동차는 거의 힘들다. 근데 문제는 동차 끝나고 나서 그럼 내년 또 이맘때가 되면 그만큼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하라 마라 이런 걸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건 좀 그렇지만 처음 교재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고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책을 좀 보시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자 하는 제 책은 작년에 나온 책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학원가들. 이시훈 교수님 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시훈 교수님이라든지 잘 나가는 게 이제 김홍혁 교수님 정도 이렇게 되고 요즘 좀 의미가 있는 게 서울대학교에 있는 전원열 교수님 책이 있습니다. 이런 교수님들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이분들 책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학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책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버리는 책들 중에 한 1년 내지 2년 안에 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차반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던 사람은 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 합격하면 되게 좋은데, 왜냐면 내년까지 준비할 거면 내년에 책을 안 살 생각으로 올해 사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일단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몇 번이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재들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게 타당하고 수업 방향에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훈 교수님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전원열 교수나 김홍익 교수나 이게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의미가 있으신 분들 이런 교수님들의 견해라든지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교재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PPT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법은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어제 했던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민사소법은 동차반이든 그 제시 혹은 기득반이든 최소 60점을 넘어야 되고 나머지 특상에서 50점 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특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사소법은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 끝나면 사례 강의를 합니다. 사례 강의도 저는 10번에 끝나도록 할 겁니다. 그죠? 10일에 끝나도록 할 건데 요거 20회하고 그래서 딱 한 달 안에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듣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초 GS하고 그 다음에 실전 GS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차반만 따로 이제 운영할 거거든요. 예, 운영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CBT라고 해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해가지고 워드로 치는 형태의 이제 그 주관식 시험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어디서 논의하고 있냐면 변호사 시험에서 논의하고 있고 아마 2025년부터 아마 시행할 거다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아니면 혹시 아마 내년쯤 되면 우리 변리사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CBT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기반해가지고 뭐 테스트 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서술을 하잖아요. 그죠? 수기로 써야 되는데 이게 쓰게 되면 이제 이 글씨 때문에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몇 번 그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수천 명이 시험을 봤는데 뭐 전산 착오로 전부 다 지워졌다, 뭐 날라갔다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가 지금 그럴 일도 없고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단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걸 글씨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니 말이 되냐 뭐 이런 반성적 고려도 있어가지고 여튼 25년부터는 아마 할 거고요. 그러게 되면 변리사, 법무사, 법원행시, 서술형 시험을 보고 있는 시험들도 다 아마 바뀔 겁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욕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 시험에서 옛날 한글 법전 있잖아요. 그죠? 옛날 한문 법전 있었어요. 이 한문 법전을 변호사 시험하고 있는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문을 아직도 보냐 해가지고 이걸 한글로 바꿨어요. 한글로. 그리고 나서 다 바뀌었어요. 다 이제 법무사, 법원행시, 법무사는 작년에 바뀌었죠. 작년에. 최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한글로 다 바뀌듯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 사례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그 경향성을 살펴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민사소법을 공부하는 민사법, 민사소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2025년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 컴퓨터로 워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2025년이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2024년까지 합격한다 그러면 이건 물 건너갔고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서술형 시험을 내가 수기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기초 GS, 실전 GS 하는 것이고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뭘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할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갑이 을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얘가 매수인이고 그러다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소유 등을 하지 않고 얘가 이것을 제3자에게 또 넘겼어요. 제3자에게 이게 흔히 그러니까 이중매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을이 갑에게도 매도하고 병에게도 매도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민법에서 주로 이제 이중매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 이제 이런 거 제1 매수인 그럼 제2 매수인 이렇게 돼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갑의 구제책이 뭐냐 혹은 갑이 병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요게 사례잖아요. 그죠? 요게 사례. 그러니까 민법 사례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왜 지금 여러분하고 이걸 먼저 얘기하냐면 일단 그래도 여러분은 객관식이지만 민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면 이게 이중매매에서 103조 위반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이해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뜬금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갑이
갑이 병한테 소송 제기하면 독립당사자 참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 독립당사자가 뭐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과정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민법에서 이렇게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를 언어로 사례를 나와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갑이 병으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혹은 갑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배웠어요? 이렇게 이제 그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변론에 가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서술 시험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변론 혹은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여기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병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혹은 이걸 찾기 위해서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예요? 얘 이름으로 가 있는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먼저 따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먼저 문제 제기, 문제의 소재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따져고 왜냐면 갑이 얘한테 등기를 가져오려면 얘가 등기가 유효라면 가져올 방법이 없죠. 그러면 병 앞으로 가 있는 등기가 먼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따져요. 그럼 첫 번째 뭘 따져주냐면 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유효성 혹은 무효성을 먼저 따져주고 왜냐하면 유효라면 찾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유효라 한다 하더라도 찾아올 방법이 또 있으면 또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무효인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문제를 따져줘야 되냐면 나중에 이중매매 문제가 실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민법을 엊그제 그래도 시험 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까 봐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 앞으로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찾아주고 그럼 무효라고 하면 직접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또 누굴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문제의 소재 혹은 쟁점의 정리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문제의 소재니까 2번 병의 등기의 유효성 혹은 무효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효에 여기다 이제 내가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이려면 계약이 뭐가 돼? 계약이 누가? 을하고 병 사이에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럼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뭐가 있어요? 그럼 민법 전반에 걸쳐 가지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의사 무능력자의 무효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취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내든지 혹은 내가 보자마자 알 수 있다면 이제 되게 좋은데 이제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로 무효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취소가 될 수 있거나 지금 무효만 따져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따져주고 또 뒤로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통정한 허위 표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또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요 계약의 유효성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첫 번째 의사 무능력은 아니니까 이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지만 누가 봐도 103조 위반 문제고 왜냐하면 여러분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면 다시 또 책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게 통정 허위 표시죠? 병이 을하고 갑하고 잔금까지 다 지급한 거 알았다면 알고서 했었다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통정한 허위 표시는 무효다 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103조 위반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때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뭐가 논의가 되냐면 얘가 이제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제1매수인하고 제2매수인인데 제1매도인은 잔금까지 받은 이상은 등기가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돼? 갑한테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전달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줬어요? 병한테 줬으니까 등기 의무 있는 자가 갑한테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등기했으니까 얘는 일단 뭐가 돼? 얘는 배임죄가 되겠죠. 그죠? 그 배임죄가 되니까 이 배임죄 얘가 뭐가 됩니까?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때 이제 중요합니다. 판례. 을은 배임죄가 되고
배임죄에 누가 병이 뭐한 경우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면 몇 조 위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일단 무효에 관한 썰을 한번 풀어줘야죠. 일단 무효가 돼야만 갑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로 가서 뭘로 가야 되면 그러면 이게 무효다. 이게 결론 났어요. 103조 위반에 대한 논의하고 그리고 소결해서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병 앞으로 갑 앞으로 등기 이전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갑이 병하고 직접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있냐는 문제를 따져줘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직접 하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물권자 물권은 절대적 배타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은 누구와 채권자일 뿐이에요. 을하고 채권자일 뿐이에요. 여기다 채권자 얘기, 물권자 얘기, 그럼 또 이제 주저리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직접 못한다. 그러면 여기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얘기, 채권 얘기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기다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튼 지금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 여기다가 뭐예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가져올 이 권리를 갑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최소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피보전 채권을 가지고 병한테 이 등기 이전 청구권. 왜냐면 얘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을이 얘한테 말소 등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여기에 다시 또 학설, 판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경우 수를 전부 다 법조문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학설과 판례들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소결이 뭐가 되냐면 결국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해서 소유권 이전 말소하고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 이렇게 되겠죠. 결론. 그럼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은 민법에 비댄다면 민법에서 비유한다면 이런 사례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적 이론을 이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7월 20일에 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 우리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사례를 만약에 냈어요. 민법은 민사문법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사례 자체가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걸 글로 해가지고 사례 그래서 갑이 등기를 가져올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지금 최소한 저만큼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내줘야 되고 그러면 그냥 어제 들은 얘기 어제 주스 들은 얘기 그냥 아무 이론적 바탕 기초적인 바탕 없이 바로 이걸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미친 짓이 다 이거였죠. 103조가 어떻고 거기에 뭐 반사회적 법률회의가 뭐가 어쩌고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뭐고 채권자 대의성 들어가면 이거 아마 우리 민법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안 하면 이거 채권자 취소권하고 채권자 대의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안 하면 객관식에서는 그나마 절대 저는 객관식을 무시할 생각은 없는데 객관식은 그래도 편합니다. 왜냐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선다형 중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럼 몰라도 돼. 요것만 알면 돼요. 이런 수험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써야 돼. 원고지에다가.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내용의 전개를 이해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과정이 민법에서는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단순히 우리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사례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결국 기본과 기초가 탄탄해야만 나중에 시간도 절약하고 어떤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좌표. 그러니까 이 좌표가 필요하죠. 좌표가 뭐예요? 103조 위반에 관한 전체적인 요 103조로 들어가려면 무효 사유가 뭐가 여기서 당연 무효 사유, 절대적 무효 사유가 있고 상대적 무효 사유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좌표 내용을 알고 거기서 무엇을 써먹을지 그 자료들을 갖다가 실제 사례 써먹는 이 과정들 우리가 지금 7월 20일 날 해서 합격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해서 합격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어쨌거나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본 강의 내지 이걸 기초를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 혹은 반복이
지속될 것이다. 그만큼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를 통해서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좌표를 설정할지를 여러분들이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저 같은 게 한번 쓰고를 하면 시간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금 16페이지에 그 원고지를 주거든요. 나중에 쓰다 보면 학교 가는 애들은 두 권씩. 아주 죽여버리고 싶죠. 누군 16장, 16페이지 채우기도 힘든데 어떤 놈은 거기다가 막 두 권씩 20페이지 30페이지 쓴다는 놈. 내가 볼 때 미친놈들인데 어쨌거나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1200명이 시험에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하냐? 200명을 합격한단 말이에요, 보통. 200에서 220명, 요 원저리에서 왔다. 왜냐하면 동차점들은 다 합격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00등하고 같은 점수든 다 합격시켜줘야 돼요. 누굴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200등까지 합격하는데 200등의 동차들이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6명 중에 1명 뽑는 거, 이런 과정이 돼요. 그리고 6명 중에 1명을 절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대 평가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등수를 끊는 거니까. 그러면 민법이 60점을 넘어서서 65점, 70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그만큼 원고지를에다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 쓰고 그걸 평가받는 과정을 일단 2025년까지는 그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과정을 일단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타당한지를 먼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내둔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에서 막 한 달, 두 달, 세 달씩 이렇게 넘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뭐냐면 뭐든지 다 알아야 돼요. 여튼 1, 2, 3, 4, 5 중에 이거는 답은 꼭 알아야 돼. 근데 요거는 서술에 논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민사송법, 민법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서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하고 내용, 그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결론이 틀린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논리적 전개와 그 흐름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의 답안지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꼭 한번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통 GS, 실전 GS 이렇게 하는 GS도 내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룹 스터디밖에 없어요. 이거에 어원이 어디 나오는지 아는 사람 나 찾아봐요. 다들 GS 하는데 도대체 이게 습관적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습관인데 이 개념 정리부터 해야 돼. 실전이야 뭐 해석할 거 없잖아요. 그 GS 뜻이 뭐 여러분 알아요? GS? 맨날 역삼도 학원에서 내가 모든 강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GS 뜻이 뭐예요? 그럼 모르는데요. 웃기죠. 근데 이과 아이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변리사들, 지금 여러분 다 이과들이잖아요. 이과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왜 CA, 칼수, K,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문과들은 그게 안 돼요. 왜 GS냐를 꼭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그래서 모든 책들이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개념 정리부터 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책들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실전 GS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례 문제 풀면서 제가 답안지 체크해주고 하면서 가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무조건 합격해.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합격한, 밥 사준다 그랬는데 아직 제가 밥을 못 얻어 먹었는데, 지금 올해도 2명 있었고, 작년에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실전지에서, 특히 민소법에서, 야, 너 쓰는 거 보니까 너는 민소법 무조건 65점 이상 무조건 합격해. 네가 이렇게 넘어가면 합격하니까 너 합격할 거야. 너 합격 안 하면 내가 손가락 최소 65점 안 넘어가면 내가 오히려 학원 강사 때려친다. 이렇게. 아직 학원 강사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그게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내가 왜, 내 학원 강사 이 강사 생명까지 혹은 손가락까지 걸면서 너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얘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문제를 푸는 거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이 민사적 사고 혹은 이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법률적 사고를 이 정도 할 정도가 되면 결론이 틀리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결론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결론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결론은 반드시 써줘야 되지만 결론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아요. 이 결론에서 나오기까지의 이 흐름, 이 절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원고지에다가 써주느냐가 당락이 결정이 되고, 이것은 몇 번만 내가 그 사람 걸 확인해 보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최소 65점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게 거의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판단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건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과정이 있고, 뭔가 그 흐름이 있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이 과정이 흘러가기 때문에 객관식, 저는 무시할 생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객관식처럼 약간의 운에 맡기거나 혹은 편협적인 공부 방법을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만 민소법은 혹은 사례시험은 잘 볼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을 쭉 이제 알아가는 것이고, 민법에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부터 한번 20일 동안 우리가 쭉 한번 해봅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원래는 제가 판서를 계속 하다가 남들도 다 요 PPT 가지고 하길래 그걸로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했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됐어요. 그죠? 제 거 하나 어딨죠? 내 거. 어디 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닌데, 이거 말고, 의사소통이 안 되네요. 그죠? 원래 여기 검은 바탕에 있는 게 원래 이제 여기 검은색으로 해서 밝은색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요거는 요약집입니다. 그죠? 이거 요약집인 거고, 원래 교재는 이거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시은 교수님 책을 제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잡아줬고, 이 잡아준 거에서 제가 다시 또 핵심적으로 해놓은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쟁점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론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어디까지 여러분들하고 그냥 1교시에서 쭉 넘어가면 되냐면, 나중에 책을 보실 때 어디까지 보시면 되면 페이지 16페이지까지. 페이지 16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페이지 16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냐 그러면, 페이지 16페이지까지 어느 책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느 책이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엇이 설명했냐면 민사소송법이란 무엇이냐? 민사소송법이란 무엇이냐? 이게 설명되어 있고, 그럼 민사소송하고 다른 법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하고, 다른 법은 다시 또 실체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체법 들어가면 뭐하고 또 비교가 돼요? 절차법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절차법은 누가 관여하는 거냐면 국가가 관여해요. 국가가. 국가가 관여하는 이런 법들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합니까?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공법. 그죠?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법하고 절차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민법은 사법인데 절차법은 공법이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 되고, 그럼 절차법에는 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게 있어요? 헌법에 관한 소송도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에 관한 소송도 있을 수 있고, 형사소송에 관한 소송도 다 절차법이에요. 다 공법이고. 그런데 이런 법들은 헌법에 대한 절차.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럼 정리하면 되겠죠. 민사소송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민법 내지 민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있잖아요. 민법 특별법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법들. 이런 법들에 대한 절차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법, 민법이라는 게 이거 우리가 통상 사법이라고 사법. 사법이라는데 사법이라는 뜻이 뭐예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 이 민법에 대한 절차법들은 법이라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결국 권리잖아요. 권리와 의무잖아요. 그죠? 권리와 의무가 되고, 그러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어떤 권리를 청구하게 되면 의무자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가서 주먹으로 막 이렇게 패가지고 돈을 갖고든지, 이런
이런 거는 이제 구시대에 사는 거고, 이제 문화국가에서는 뭐예요? 안 주면 누굴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돈을 혹은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여해서. 그러면 국가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라는 걸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확정하는 절차, 우리가 지금 특히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한 절차를 확정하는 이런 과정,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민사소송법 하다 보면, 특히 이 민사소송법 예를 계속 설명하다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가 오냐면 민법 얘기예요. 민법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하고 상표하다가 갑자기 왜 우리가 민법을 꼭 해야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법의 기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은 특히 물권법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통상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자 공법이고, 민법은 사법이자 실체법인데, 실체라는 건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 소송법이라고 하는 건 권리를 확정시켜주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한 법이 우리가 민사소송법이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죠? 일단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민사소송법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여기 법관이죠. 법관이. 판사라고 하죠. 판사. 그죠? 판사라고 있고, 판사가 결국 누구? 원고하고 피고. 이걸 우리가 이제 원고하고 피고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요, 채권자. 나중에 채권자 혹은 채무자로 갑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로 집행법에서 얘기하는 집행법. 그리고 원고가 권리자이고, 피고가 의무자인 건 주로 어디서 얘기해요? 이거는 실체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법에서 이렇게. 결국 이 법률이라는 거는 우리 당사자들, 우리 개인, 자연인들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이 둘이 누구의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의무자인지를 법관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만 나중에 집행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법관이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축구 얘기. 오늘 새벽이죠. 손흥민이가 욕을 그렇게 얻어먹더니 드디어 한 골 넣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99골이 됐어요. 99골. 완전 주웠어요. 허리케인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그동안 막 욕도 막, 여하튼 욕을 얻어먹어야 되나 봐요. 여하튼 내가 볼 때는 100골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면 선물 준대요.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요새. 그럼 축구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햄하고 이제 토트넘하고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웨스트햄 선수들이 손흥민한테 가면, 내가 심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손흥민 근처에 가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퇴장이에요. 그래서 몇 명만 퇴장시키면 돼. 한 4명만 다 퇴장할 때까지 축구는 경기가 안 끝나요. 그럼 한 4명만 퇴장시키면 100골, 99골 하나, 100골도 넣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10골도 더 넣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얘는 그다음부터 뭘 못해? 심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아마 칼질려 죽겠죠. 그죠? 웨스트햄 팬들한테. 네, 재미도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심판들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 어떻게? 공정하게. 그리고 또 뭐? 그냥 얘기만 합시다. 소송이라는 거는 이렇게 법관이라는 게 공정하게. 그리고 뭐 해줘요?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되고, 또 뭐예요? 신속하게. 그리고 소송 경제.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이걸 민사소송의 이상이네. 민사소송의 이상. 이렇게. 민사소송의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노스텔지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공정하고 절차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소송 경제를 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공정하고 절차 보장하면 신속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뭐 하기만 하면 오프사이드 있죠. 오프사이드 해가지고 뭘 하냐면 비디오 판도 그래요. 그냥 심판이 봐가지고 오프사이드면 그냥 오프사이드. 옛날에 그게 2년 전까지 그래. 2년 전. 작년에 월드컵 하면서 이상한 거 도입한 게 이거예요. 비디오 판도.
그러면 하다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한 1분, 2분씩 늦어져요. 그럼 맨날 오프사이드 하면 10분씩 늦어지고 이게 짜증나죠. 이 축구라는 게 어떤 스피드한 게 있는데. 예, 자꾸 군대 얘기, 축구 얘기 하지 말라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들어주세요. 여튼 그런 겁니다. 뭔가 보장하고 뭔가 공정하고 그러면 자꾸 뭐가 신속 소송 경제는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에 있어 공정하고 절차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과 신속하고 소송 경제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서로 뭐 할 수밖에 싸울 수밖에 없겠죠. 민법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민법에서 실체적 정의, 당사자의 정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싸워요? 항상 거래 안전, 그죠? 제3자 보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냐? 당사자의 권리가 중요하냐? 거래 안전, 제3자의 보호가 중요하냐? 이거 맨날 이거 가지고 이걸 중요시하냐? 이걸 중요시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절차가 나왔을 때 법조문이 없어. 법조문이 없으면 이걸 누구의 판사가 돼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뭔가 논리적, 자연법적,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거야. 민사소송이랑 이래야 돼. 그래 이래야 되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충돌이 생기거나 견해의 충돌이 생기면 어느 거로 갈지가 뭐가 돼야 돼?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 이걸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있을 거야. 학자들. 어차피 우리는 그냥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의 견해. 이 학자들의 견해를 뭐라 그래? 통상 우리가 학설이라고 그래. 학설. 그 학설은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우리는 수업용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학자들 중에 10명의 학자, 10명의 학자. 10명의 학자 중에 이걸 어떤 사례에서 이걸 존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례 이걸 존중하기도 하고 논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존중하고 이걸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서 공정과 절차 보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9명이고 신속과 소송 경제를 중요시하는 사람 1명이야. 8명이나 2명이나. 그럼 이거하고 누가 더 많아? 요게 많죠. 그럼 이걸 뭐예요? 10명 중에 9명, 10명이면 거의 전부잖아요. 우리가 8할 9할이면, 그죠? 거의 전부잖아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청춘이니까 저도 옛날 청춘할 때 이렇게 제가 이론적인 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 고민을 하라고 그래요. 고민을 해가지고 네 마음속에 8, 90%의 확신이 들면 실행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70%, 60% 이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거의 통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면 통설이냐 다수설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수설 반대는 뭐가 돼요? 소수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민법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 다수설이 있고 통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는데 이건 완전 쪽수싸움이에요. 쪽수싸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민사소송법 이상의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자기들의 견해를 펼치는데 이것 중에 판례가 뭘 선택해요? 사안마다 그 사안에서 판례들이 취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이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판례를 또 해석하기도 하고 물론 명백한 뭐가 있으면 명백한 법조문이 있으면 이럴 리가 없죠. 대부분이 법조문이 없죠. 아까 그런 경우 아까 우리가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나올 때 법조문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은 법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법에서 뭔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도구잖아요. 법이라는 게. 마찬가지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있거나 법조문에 대해서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에 대한 학설과 판례들이 따로 나눠져 있고 결국 이미 논의되어 있던 학설과 판례를 이미 알고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것이다. 결국 이런 거를 많이 알게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설명해도 소용없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인데 반드시 먼저 뭘 써줘야 되냐면 학설을 먼저 써줘야 돼요. 가끔 보면 판례 쓰고 학설 쓰는데 이거 미친놈들이죠. 왜냐하면 학설은 통상 우리가 항리해석.
그리고 판례를 통상 뭐라 하냐, 우리가 유권 해석. 유권 해석하고 학리 해석하고 이미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학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을 누가 채점해요? 로스쿨 교수들이 여러분 채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판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뭐가 있느냐면, 판사 출신들이 대개 이제, 판사 출신 대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민사법, 민법이나 민사법으로 가요. 검세들, 검사죠. 검세가 아니라. 검세들이, 자꾸 검세라고 그래. 검사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형사법으로, 형사법. 내가 알고는 검사 출신들, 우리 교수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할 거 없어요. 판사 출신들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검사들은 거의 다 대부분 연구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소리나 지르고 뭐 점수도 이상하게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들이 주로 이제 민사법 교수로 옵니다. 그리고 원래 저처럼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제 그 학문을 한 사람, 학자 출신들 이제 교수들이 있어요. 두 가지 교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판사 출신들이 또 교수로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돌변을 해요. 자기가 마치 한 20년 동안 학자 해온 것처럼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학자인 척 해요. 대부분의 요새 나오는, 여러분들 이신 교수님도 마찬가지, 이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김홍혁 교수도 마찬가지고, 전원열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인데, 원래 전병서 교수나 홍문혁 교수님 원래 정통파 학자입니다. 정통파.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어떤 책들 보면 홍문혁 교수님 내용이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순수하게 민사소법을 학문으로 공부하신 분이 그분이라서 계속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심심하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한 10년, 한 5년 정도 하면 이제 자기들이 판사였다가 학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면 학자들은 맨날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밥을 못 벌입니다. 맨날 뭔가 써요. 시비를 붙고. 원래 학자들이 하는 게, 교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쪼개고 나누고 나눈 거 다시 붙이고. 이게 원래 학문이란 말이에요. 원래 과학이란 원래 뜻이 그거잖아요. 과학이란 뜻이. 그죠? 과학이란 뜻이 원래 그겁니다. 거의 콩부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 나누고 쪼개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한자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고, 결국 나중에 학설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판례의 태도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요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 이 학설과 판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민사소송법은 이래야 된다, 이상. 여기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민사소송법 이상이라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는 건 이렇게 공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보장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는 거 첫 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해놓고 그냥 대략 설명을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민사소송과 비소송과의 비교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 2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책은 그 앞에 이제 민사소송법 이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요거는 너무나 당연해. 이게 1조입니다. 1조. 민사소송법 1조가 이거 1조가. 그래서 민사소송법 1조인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공정하고 절차 보장, 신속하고 소송 경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의칙이. 소송은 어때야 돼요? 신의 성실에 맞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나머진 이제까지 했던 얘기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조부터 한 거예요. 1조부터 민사소송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민법 맨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 법에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하면 관습법이나 그러면 뭐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법이니까? 법률, 그러니까 관습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절대로 권리를 설정할 수 없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관습법에 의한 권리 설정해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이래놓고 뭐 그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고 민법 같은 게 맨 처음에 그래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민법 2조가 뭐예요? 신의칙 얘기나 신의칙. 그러면 요게 왜 중요하냐? 민법에서도 여러분 신의칙 되게 중요하듯이 민사소송법에도 신의칙이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마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이성이라는 건 공정하고 절차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칙에 맞게 소송을 뭐예요? 신의칙에 맞게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그래서 거의 제가 일부러 한자를 써놨어요. 그 뒤에 민사소송법 이성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가면 신의칙이라고 해놓고 뒤로 가면 신의칙에서 제가 백지조항이라고 백지조항 요것만 하고 들어갑시다. 요것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백지조항으로 백지조항. 이 백지조항이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 백지조항이 뭐가 있어요? 민법의 백지조항 중에 하나가 신의칙 조항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103조도 백지조항이라고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잖아요. 백지조항이 뭐예요? 백지조항. 백지조항. 이렇게. 백지란 뜻은 원래 이게 백지가 아니라 종이지자라고 쓰는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빈 땅에 빈 조항은 있는데 비어있는 이거에 대한 이 백지를 채워야 될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학설과 판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조항에 관한 그래서 판례들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보면 신의칙 판례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요? 103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판례들 되게 중요하다고 배우는 이유가 백지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선언적인 거예요. 선언적인 거. 근데 요게 여기에서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만큼 또 그러면 이게 백지조항인데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다른 건 없어요. 공정하고 절차 부장 이거는 학설의 근거일 뿐이지. 근데 신의칙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공정하고 절차 보장, 신속 소송 경제는 그냥 난무하는 얘기일 뿐이야. 선언적인 얘기일 뿐인데 여러분 민법에서도 신의칙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권리 조항이에요, 아니에요? 그래 민법에서 뭐 권리는 신의와 성실에 쫓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듯이 민사소송법에서도 바로 신의칙이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만약에 소송을 신의칙에 맞지 않게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론적으로 소각화시켜버립니다. 일단 소송에서는 집행에서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요. 이게 의의고 결론인데 왜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각화하고 신의칙에 위반되면 집행 저지의 효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효력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각화하고 집행 저지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왜 소각하느냐? 이 소각화는 결국 우리의 소송이라는 건 각하냐, 청구,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소각화 우리가 소송 판결이라고 요거를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건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소각화는 소송 판결에서 소송 요건 흠결이 생겨요. 소송 요건 흠결. 소송 요건이 흠결이 생기면 소각화하는 거니까 결론만 그러니까 2교시에서 합시다. 그러면 신의칙에 위반되면 소각한다는 건데 그러면 신의칙이라는 거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칙 위반됐다는 건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의칙은 곧 뭘로 취급되고 있어 지금? 소송 요건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의칙에 위반됐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본안 판단할 거 없이 바로 어디로 가요? 소각화 판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내용을 이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의칙이 된 거냐? 요 전까지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할 것이고 지금 1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시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민사소송법의 흐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해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책 교재는 여러분이 나중에 17페이지부터 나가는 거 17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거는 다 끝나고 나와서 제가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사소송도 안 했는데 비소송 어떻게 해요? 소송도 안 했는데 비소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책이든
개괄적으로 그리고 의의와 개념, 사실상 의의와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건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올 거니까 16페이지까지 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여기다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 꼭 제가 여러분 법조문 꼭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 법조문 안 갖고 다녀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다 핸드폰 보면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수고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일단 꼭 반드시 법조문 갖고 라고 나는데 연습은 하세요. 어차피 수험장 들어가면 법조문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조부터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석법학이니까 1조에서 보면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 성실의 원칙 해가지고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공정, 절차, 신속, 소송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2항이 뭐가 되냐면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 측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는데 1항하고 그 다음에 2항이 있는데 1항은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제가 학설에 빗대어서 의미를 설명해드렸고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2항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2항부터는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또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들 신의칙이라고 하는 건 1조 2항인데 신의칙도 민사소송법 2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신의칙을 왜 하지? 이렇게 막 혼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신의칙이라고 하는 2사항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2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 소각화 판결이라고 하는 소송 요건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교시부터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주어진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해 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나만 재밌어요.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20년 동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바뀌어져요. 혼자 재밌게 혼자 막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 축구 얘기도 우리 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상관없어요. 이게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왜냐하면 내가 이해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불편하면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신의측부터 해서 왜 소각과 판결까지 가는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고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